모든 건 연구소 올랩 한국 대중음악 시리즈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는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전후시대의 대중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격동의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모습은 어떨지 오늘 그 주제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 시대는 온 사회가 좀 요동쳤던 그런 시기였죠. 네, 그렇죠. 1960년대 시작부터가 사실은 파란의 시작에 해당하는데요.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 쿠데타로 시작해서 79년 10월 26일 12.6 사태까지 근 20년간은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당연히 그랬고요. 그 당시에 그런 울분과 어떤 억압을 아마도 한국 대중음악이 또 풀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1960년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면 바로 매스미디어가 등장한 일일 텐데 대중음악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이 1960년대 처음 시작을 했고요. 네. TV 방송 같은 경우도 1956년에 HLKG라고 해가지고요. 민간 방송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61년에 KBS, 64년에 TBC, 그다음에 69년에는 MBC TV가 개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사실은 TV의 보급률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중음악 자체에 끼쳤던 영향이 와 엄청나다,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매스미디어의 변화가 문화의 변화, 음악의 변화를 가져왔고요. 네. 결국은 대중음악의 영향에도 끼쳤던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64년에 시작된 FM 방송, 네. 이제 음악 전문 방송이라고 해서는 FM 방송의 3사가 개국합니다. 이 FM 방송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새로운 단어가 들어와요. 네. 디스크 자키라는 아, 단어, DJ라는 디스크 자키. 단어가.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음악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도 다 아나운서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음악을 전문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스타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드디어 라디오를 통한 이제 음악 방송 체제가 만들어졌고, 장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TV는 60대에 걸쳐서 그 당시 한국의 경제 수준에서는 보급이 안 되다가 1970년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TV에 대한 특수세를 대폭적으로 인하합니다. 70에 한 7년, 8년이 되면 네. 거의 80%가 넘는 가구, 전국 가구에 TV가 보급되는 굉장히 정말 이 압축 고도 성장의 가장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를 났는데요. 그래서 이 60년대는 FM 방송, 70년대는 TV 방송이 이제 완전히 대중적으로 자리를 잡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팔군 무대에서 활동했던 가수들이 또 TV로 진출하면서 그렇죠. 대중음악의 새로운 장이 또 열리죠. 60년대는 딱 두 가지 계열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쪽은 트로트 계열의 음악이고 한쪽은 팝 계열의 음악인데요. 트로트가 이 시기에 오면은 거의 토착화되거나 또는 전통가요화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또 어떤 인기를 얻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도 하죠. 네. 자, 이렇게 방송과 함께 시작된 대중음악의 부흥기 1960년대 어떤 음악들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엔 키워드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봅니다. 최초의 메가 히트곡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메가 히트곡이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노래일지 잠깐 들어보시죠. 너란 셔츠 입은 마른 그 사람이 한명숙 씨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 우리 뭐 다 아는 오늘 이제 권 작가님 노란 샤스의 사나이신데, 네,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다면서요, 강 선생님. 이게 어느 정도로 히트했냐면 어쩌면 뭐 최초의 한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 당시 그 필리핀과 일본, 네. 태국에서도 네. 이 곡의 번안곡이 우리가 그때까지 말해서 우리가 남의 곡을 번안하던 역사였는데 이 당시 노래가 정말 어마어마해서 지금 당장 인터넷 쳐보시면 그 등려군이 15살 소녀 시절에 네. 부른 또 노란 샤스의 사나이가 있을 정도로 뭐 한국을 벗어난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했던 노래였던 거죠. 최소한 아시아 시장의 노래였다라고 할 수 있죠. 왜 동남아 순회 공연을 방금 마치고 온 뭐 이런 얘기들이 한동안 우리가 사용을 했었잖아요. 네. 실제 그러셨대요. 이 노래로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시고 바로 도착하자마자 또 공연을 가시고 하실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얻었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이 노래는요, 노래가 성공하고 난데 그 노래를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네. 그
그런 패턴을 만들었고 바로 이 노래의 주인공인 한명숙 가수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했죠. 영화는 굉장히 연기는 굉장히 어색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아무래도 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이제 패턴을 또 만드는 그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네. 또 결정적으로는 네. 사실 한명숙도 미팔군 무대의 댄서였어요. 네. 그 전까지는 미팔군 안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음악인들이 로컬 시장으로 그 본격적인 어떤 진출이 시작되는 가장 신호탄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장 교수가 말했던 이제 전통적인 트로트 진영에 대항하는 스탠더드 팝, 미팔군 스탠더드 팝 진영이 형성되게 되는 하나의 그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뭐 최희준 씨도 계셨고요. 박형준, 위키리, 유주용, 그 다음에 이금희, 김상국 그런 모든 분들이 미팔군에서 바로 시작해가지고 또 대중가요계에서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고 네. 뭐 신중현 씨도 말할 것도 없고요. 네. 트로트 르네상스라는 키워드인데 사실 많은 평론가들이요 트로트 르네상스의 원년을 1964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많은 평론가들은 아니고 제가 그렇게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만드는 단어인데 사실 제가 저 단어를 처음 쓴 이유는 뭐냐면 네. 1964년에 미국의 팝음악사에 보면 로큰롤 르네상스라는 말이 쓰거든요. 거의 죽다 살아났다고 해서 로큰롤의 부활, 로큰롤의 이제 로큰롤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서양 음악사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똑같이 트로트가 식민지 시대의 최초의 주류 장르가 되었지만 이승만 12년 정권 하에서는 굉장한 태조를 거듭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승만 정부의 국세 자체가 반공과 반일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일본과의 수교가 되지 않았고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일본 국기가 휘날릴 수 없었고 일본 대사관이 그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분위기가 정치 분위기가 이랬기 때문에 트로트라는 것이 사실은 그 식민시대의 오리지널의 형태로 유수보되는 것보다는 50년대에 들어온 미국의 리듬, 댄스 리듬과 결합돼서 뭐 mambo라든지 탱고라든지 차차차라든지 리듬은 mambo인데 멜로디 라인은 트로트인. 트로트인. 일종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하이브리드 이런 이제 이상한 변종으로 사실은 이제 정통 트로트가 이제 희석되어 가다가 네. 1964년에 바로 이 곡의 히트와 함께 이제 오리지널 형태의 트로트가 복귀합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이 해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일본이 아일 비백 하는 것 같은 희한하게도 마치 그렇게 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다시 정통적인 그 엔카 스타일의 그 트로트가 복귀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식민시대의 트로트 전성시대보다도 어쩌면 이 64년부터 60년대 후반까지의 이 한 6, 7년간 그러니까 그 남진 나오나 배우라는 트로트 트로이카가 남성 트로이카가 활약하는 70년대 초반까지 한 이 6, 7년간이 저는 트로트의 가장 절정기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몬 만인의 노동요라고 할 정도로. 네, 왜냐하면 공장에서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노동을 네. 했고 또 정말 대학생들이 모이면 또 마지막에 이 노래로 마무리를 졌다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야. 굉장한 인기를 얻었었죠. 네. 이제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이 노래가 다시 이제 LP 시장을 엄청나게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됐는데요. 뭐 그 당시에 정확한 그 판매 기록은 없지만 네. 그 당시 신문 기록을 보면 64년 한 해에 팔린 모든 음반 한국에서 팔린 음반 중에 70%가 이미자의 편이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싹쓸이는 이런 정도에 네, 쓰는 네. 겁니다. 이미자 씨는 뭐 지금도 디노쇼 같은 거 하면은 모든 표가 금방 다 매진돼서 표 구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네. 그래서 한 번도 못 갔어요, 제가. 이렇게 패티김과 그 양대 산맥을 구축하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이 두 사람은 데뷔 시기도 거의 비슷하고요. 60년대에 한국 대중음악사가 바로 이제 트로트와
힙합이라는 두 개의 이제 양대 산맥으로 이제 고착하면서 이것을 가장 대표하는 어떤 하나의 디바들이 필요했던 거죠. 60년대 시작된 이제 TV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주얼적인 어떤 것을 접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정말 그 TV 방송의 PD들이 가장 사랑한 가수는 단연 패티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딱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가장 압도적인 그런 그 카리스마를 가진 비주얼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 60년대에 그 TV 매일 그 저 프로그램을 한번 쭉 한 2년치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프로그램 제목 자체가 뭐냐면 패티킴 스페셜, 패티킴 도미 기념 스페셜, 패티킴 귀국 기념 스페셜. 뭐 그냥 한 명의 이름이 그냥 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음반 시장에서는 패티김은 이미자의 적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시장의 권력은 이미자 씨가 이미자를 선택했다라고 가지고 있었군요. 네. 패티김 하면 또 따라오는 연관 검수가 또 있어요.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 기록윤 씨인데요. 두 사람은 뭐 만남에서 헤어짐까지 정말 센세이션 그 자체였죠. 네. 맞습니다. 이 두 분이요.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일 것 같은데요. 결혼 기념 싱글 음반을 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1966년 결혼 당시에 하객들에게만 배포됐었던 음반이고요. 그 음반에 실려있던 노래가 4월이 가면 그리고 사랑의 세레나데라는 7인치 싱글 음반이었거든요. 근데 이 4월이 가면이 바로 일종의 작업송 또 프로포즈송이었죠. 그래서 히트도 했고. 그렇죠. 히트도 했었고 사실은 패티김 씨가 이제 4월이 지나면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비가 오는 어느 날 기록윤 씨가 전화로 이 노래를 들려주죠. 그리고 일종의 이 노래가 고백처럼 느껴져서 두 분이 결혼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죠? 정말 세기의 커플이고 두 분의 워낙 작품들이 또 좋은 작품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를 불러왔었는데요. 결국은 헤어지게 되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혼 이후에 또 이 둘의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별이라는 1972년 작품인데 이 노래는 이 두 커플이 만드는 그 어떤 노래보다도 최고의 판매고를 올리는 엄청난 히트곡이 됩니다. 헤어지고 나서 같이 작품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일종의 이혼 후일담이죠. 그 가사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두 분은 비록 헤어졌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우정으로 승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동지 같은 느낌도 들어요, 두 분은. 자, 60년대 대중음악의 양대 산맥인 이미자 씨와 패티김 씨를 이렇게 만나봤고요. 자, 다음 키워드 보실까요? 서울 미래유산이라는 키워드인데 글쎄 대중음악하고 서울 미래유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사실 여태까지는 그 음악이라고 하면 그냥 향유의 대상으로서만 우리가 여겨왔잖아요. 근데 이 음악이라는 건 사실 사람들의 정서를 가장 올곧게 녹여내는 어떤 대상으로서 사실은 그 시대를 증언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서울과 관련한 음악 중에 우리가 어떤 노래들을 눈여겨봐야 할까 찾아본 노래들이 이제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재가 되는데요. 전체 한 9곡 정도가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패티김의 서울의 창가, 서울의 모정 같은 노래들이 이제 또 미래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또 그외에 뭐 혜은이, 은방울자매, 이시스터즈, 강홍식의 아주 오래된 노래죠. 유쾌한 시골 연가. 또 그 배호의 안개 낀 장충당 공원, 그리고 돌아가는 삼각지가 이제 미래유산, 말 그대로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요. 사실 근데 배호 씨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좀 낯선데 그 당시에는 인기가 어마어마했다면서요. 상상을 초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까 제가 트로트 트로이카 하면서 남진 나오나 남진 나오나의 라이브 저는 뭐 지금 세대도 알지만 세 번쯤 배호는 누구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호는 너무 이른 나이에 요절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그가 활동을 하던 이제 66년부터 71년 사이에는 이 남진 나오나를 다 합쳐도 배호의 아성에는 전혀 가지 못했다. 그리고 배호가 계속 살아있으면 남진 나오나의 라이벌전 구도도 사실은 뭐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찌 보면 그 트로이카 중에서 가장 트로트 남성의 그 가수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배호의 등장을 굉장히 좀 다른 의미로 보고 싶습니다. 본래 배호는요, 재즈 드럼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트로트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인물이고, 밥은 굶어도 말쑥한 양복과 빛나는 구두를 신고 다니는 일종의 종로 멋쟁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종구 사촌 형인가 이모분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작곡가가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자고 했을 때, 이분은 이제 트로트 작곡가라서 트로트 곡을 준 거죠. 그게 두배산골이라는 곡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르냐. 그랬더니, 내가 가수가 되려면 트로트를 불러야 해. 그래서, 나는 아닌데? 이분이 특히 드럼을 치면서 이제 샹송 고엽을 재즈 스타일로 부르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이 배우 씨가. 근데 어설프게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 속에서 아주 빛나는 이제 재능과 예지를 발휘하게 됐는데요. 배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트로트의 아주 세련된 스타일을 불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배우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배우의 노래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든 적이 있어요. 소극장 뮤지컬을. 네. 후회는 별로 안 됐지만. 배호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이미자 씨가 어떤 그 향토적인 감수성을 보여준다면요, 배호 씨 같은 경우는 도시적 감수성, 아까 서울 미래유산에 등재됐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런 도시적 감수성을 보여주는데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배호의 목소리는 지하 8층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굉장한 저음으로 유명하셨고요. 또 직접 생전에 육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제가 노래를 하면 건방지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본인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뭔가 멋스러움과 세련됨이 느껴지셨던 그런 노래를 부르셨던 분이 배우죠. 맞습니다. 네. 나 금방지다는 말은 이분의 트레이드마크가 금태. 그 당시로서는 트로트 가수가 하기에는 좀 뭔가 안 맞는 소품 같은 금태안경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계속 계셨다면 더 많은 곡들을 만드셨을 텐데 30이 되지 못해서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네. 목소리가 27 이전에 저도 미스터리예요. 27 이전에 네. 청진이 늘 수 있는 목소리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굉장히 중후한 목소리인데 20대거든요. 그게 정말 신기합니다. 네네. 자, 1960년대 대중음악을 이렇게 키워드로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어서요, 1960년대와 70년대를 아울러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전설적인 인물들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나오나입니다, 나오나. 영원한 또 오빠이 나오나. 진짜 멋있어요. 이 여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남성미가 있어. 그래서 옛날에 그 오빠 팬을 쫙 몰고 다녔어. 근데 형, 여기 나훈아 있잖아요. 라이벌도 있지 않았어요? 그 뭐지,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아는구나. 예. 남진. 와, 이거 봐봐, 여기 있잖아, 여기. 나훈아, 남진. 같이. 그 남진 너 어디 있을 텐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옷이 엘비스 프레슬리랑 똑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자세 봐. 우와. 이분도 되게 멋있는데? 저기 있죠. 그래서 남진 팬, 나훈아 팬, 남진 팬에서 서로 막 싸우기도 많이 했고 라이벌이 그렇게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남진 대 나훈아, 나훈아 대 남진, 정말 트로트계를 뒤흔든 두 거물이신데 이제 뭐 최초의 라이벌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제가 최초라는 말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조심하다고. 조심스러워하는지라 네. 그 전에 물론 백년설 남인수도 있었고 이미자 패티김도 있었지만 이 두 분은 팬층이 완전히 달랐고 그 팬끼리도 또 라이벌 네. 어떤 굉장한 신경전을 벌였던 그런 관계였고요. 네. 이 두 분은 정말 대단했죠. 일단 데뷔 연도가 비슷했고 나이도 비슷했고요. 그러면서도 아니신 거죠? 동갑은 아니에요. 그런데 두 분이 완전 지역적으로 한 분은 전라도,
한 분은 경상도. 네. 그래서 그 지역적으로 또 이렇게 대립이 되면서 팬들 사이의 신경전이 더 크지 않았을까. 계층적인 대립도 그런 것도 있었죠. 계층적인 대립도 있었는데요. 남진 씨는 조금 더 그 어떤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할 정도로 약간 세련된 느낌이었다면 나훈아 씨는 굉장히 토속적이고 향토적이고 된장 느낌? 뭐 그런 이미지였죠. 네. 저희 어머니는 시골 출신인데 무조건 남진파거든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 대한 어떤 동경. 네, 그래서 남진을 그래서 더 좋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저하고 아버지하고 편이 갈렸어요. 네. 아버지는 나훈아 편이고 저는 남준 편이어가지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그 당시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기온을 들으면 위험한 기억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경상도 왜 나훈아를 남진을 좋아해? 그 10살짜리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근데 웃기는 것은요. 바로 그런 아버지의 18번 그러니까 네. 애창곡은 남진의 가슴 아프게 했어요. 또 저는 그게 가지고 비난한 거죠. 근데 왜 아버지는 숨만 재면 가슴 아픈 게를 부르냐? 그러면 노래가 좋잖아. 뭐 그런 정도로 한 집안에서도 이렇게 갈리는. 궁금해지네요. 여기서도 좀 갈릴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제 남진파라고 하셨고 어떠세요? 나중에 개종했어요. 어떻게 남진파이신 분 계세요? 그 남자분들은 대부분 나훈아보다 남진 쪽으로 더 기우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솔직히 라이벌이라고 했지만요. 압도적으로 남진의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많습니다. 저도 남진 씨가 저도 개종했습니다. 처음에 남진 씨였는데요. 최근에 공연 보고 와서 나훈아 씨 팬 됐습니다.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훈아 바로 저도 개종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방송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 계시네. 대한민국 락의 대부 신중현. 와. 기타 또 띠리링 띵띠리링 띵띠리리리리리.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와. 이 신중현 선생님이 본인이 앨범 낸 것들도 히트한 곡들이 많지만 워낙 많은 곡들을 다 히트를 했더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줘서. 그래요? 봐봐. 빗속의 여인, 님은 먼 곳에. 이분 먼 곳에 어. 제가 알고 노래? 있는 사랑한다고 말한 걸 그랬지. 마이클이 알 정도면 얼마나 유명하냐고. 그다음에 난 그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뭐 아름다운 강산. 우와. 그래서 이제 신중현 사단이라고 불렸어. 그럼 이 선생님이 그 노래를 만드는데 다시 부르는 사람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가수네. 와. 한 또 획을 그었던 분이지. 신중현 선생님. 저는 신중현 씨 하면 미인이라는 곡이 딱 먼저 떠올라요. 74년에 선보인 곡이라고 알고 있는데 데뷔는 훨씬 이전에 하셨죠? 네. 사실은 그 음반으로서의 데뷔는 이미 5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미팔군 시절에 이제 히키신이라는 예명으로 여러 악단에서 연주를 했는데요. 네. 74년 이제는 마지막이야라고 하면서 밴드를 만들었는데요. 엽전들이라는 밴드 이름을. 신중현과 엽전들. 예. 아니 정확하게는 엽전들입니다. 엽전들이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첫 번 엽전들의 판 음반 데뷔 음반에는 미인이 타이틀곡이 아니었습니다. 네. 미인이 A면 첫 번째 곡이 아니고 B면 두 번째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미인보다는 훨씬 긴 곡이었습니다. 저 여인이라는 노래를 이제 타이틀곡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걸 음반을 만들어서 방송사나 들어보니까 반응이 영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구 레코드의 수장이 야, 그만 저 뒤에 숨어있는 이 곡이 차라리 좀 더 괜찮은데 이 곡이 너무 루즈하니 좀 야, PD들이 쉽게 틀게 3분짜리로 만들어봐. 그렇게 해서 또 투덜거리면서 이걸 다시 재녹음을 해서 네. 3분짜리 만드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대박이 난 거죠. 그렇죠. 3천만의 애창곡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게 되면서 또 네. 한국 락 밴드의 역사상 최초의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근데 신중현 씨 하면은 또 우리가 같이 떠오르는 게 신중현 사단이잖아요. 펄 시스터즈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나요? 1964년에 이제 그 본인의 밴드로서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에더포라는 그룹을 통해서 데뷔를 했어요. 이게 또 1964년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바로 동백 아가씨가 휩쓸 때.
큰 물이 지나갈 때 네. 나머지는 다 휩쓸려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 64년에 이제 신중현에게 있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그 64년에 그 에드포 앨범도 정말 그 나중에 김건모가 리메이크하기도 한 빗속의 여인이라는 네. 명곡을 담고 있고 나중에 다시 커피 한 잔이라는 이름으로 빛을 보는 내 속을 태우는 구려라는 네. 오리지널에 실려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밴드가 실패하면서 굉장히 야심에 찬 이 키 작은 그 로커에게 굉장히 큰 좌절감을 줬습니다. 네. 다시 미팔군 무대에 처박혀서 난 안 되나 봐. 얼마나 그래서 자책을 일단 하고 그때가 또 계셨을까. 이제 그 월남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사실은 미국에서 온 팀들과 많이 섞여서 합동 무대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저기를 가서 그 미국 프로모터한테 눈에 띄어서 바로 미국 본고장의 시장으로 진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간다. 이제 나를 이렇게 푸대접한 이 네. 고국의 시장을 버리고 간다. 이런 마음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명숙 씨의 후배들에 해당하는 미팔군 무대에 같은 무대에 있었던 두 자매가 오빠 우리 판도 내주고 가세요. 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판을 만들어요. 근데 그 1, 2, 3번 트랙이 니마 커피 한 잔 떠나야 할 그 사람이에요. 나중에 한국 그 현대 70, 60년대 이후에 현대가요사의 하나의 기점비가 되는 곡이 A면 1, 2, 3번에 네, 그대로 네.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펄시스터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중현 씨를 못 봤을지도 수도 있죠. 모르는 이미 거죠. 이제 예, 베트남을 이미 떠나서. 떠났을 거니까. 네. 감사하죠. 네네. 근데 바로 68년에 바로 펄시스가 뜨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최고의 프로듀서로 또를 가니까 바로 네. 그래서 이제 춘천 출신의 어떤 여자 가수 지망생이 이 사무실에 와서 이제 그 농성을 하게 돼요. 날 가수로 만들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바로 그 이듬해에 네. 사실은 덩키즈 같은 이제 실패한 밴드에서 버림받았던 곡들을 또 좀 여기 네. 대충 모아가지고 또 음반을 냈는데 이게 펄시스터즈의 성공을 능가하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김추자.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라는 정말 위대한 명언을 만들어낸 바로 이제 김추자의 등장인데요. 저는 사실 그 한국 대중음악사상에서 가장 쇼킹한 사건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를 김추자의 등장으로 뽑고 싶습니다. 그런 정도로 김추자는 노래, 다음에 춤, 춤도 잘 추고. 다음에 패션, 네. 그리고 스테이지 매너 이 사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제 어릴 때 기억에 제가 그때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온 동네에 김추자의 신곡이 나오면 김추자의 안무를 애들부터 다 따라하는 골목골목에서 그거 다 따라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였어요. 김추자 씨뿐만이 아니라 뭐 김추자, 장현, 박인숙, 그 다음에 김추자 씨 이후에 김정미 씨라고 굉장히 사이키델릭한 음악을 선보였던 분이 네. 계신데요. 이분도 굉장히 지금 보면 굉장히 쇼킹한 충격적인 모습으로 무표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춤을 추는데요. 가지마오. 가장 신중년의 그 음악을 잘 이해했다라고 네. 하지만 너무 앞서가신 네, 분이라 많이 앞서가셨어요. 좀 많이 앞서가신 분이라 지금 나오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나오시면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앞서가셔서 맞아요. 사실은 당시에 1969년부터 75년까지의 한국의 이른바 대중음악계는 신중현 사단과 아닌 자로 나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 위세를 이제 1970년대 예. 섹시범. 이제 아는 가수도 나오네. 팀폴리오. 와, 진짜 잘생기셨다. 송창식, 윤영주 젊으셨고 지금 아이돌 외모네. 그래요? 여기 송창식 씨.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김세환 선생님. 와, 이은하 씨. 근데 형 70년대에 넘어왔으니까 그 통기타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 전부 다 앨범 재킷도 다 통기타지. 네. 여자들도 그렇고. 와, 이때가 이제 포크송 많이 했었고, 그리고 번안곡들 있잖아. 외국에서 넘어오는 예. 곡들.
그런 것들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것처럼? Hey Jude? 아, 해줘. 비틀즈. Hey Jude. And make it 갑시다. 아, 트윈 폴리오. 이분들은 포크의 장을 연 분들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 월남전, 베트남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와도 뭐 때려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미국 사정을 먼저 보면 60년대 중후반에 베트남전에 이제 저항하는 말 그대로 반전 시위가 미국 전역을 이제 휩쓸게 되거든요. 그때 가장 그 기동성 좋은 악기 중에 하나였던 통기타를 가지고 이 시위 대열마다 따라가면서 노래를 했던 뭐 밥 딜런이나 존 바에즈 이런 이들의 어떤 내용들, 노래들이 한국으로 많이 또 소외가 됩니다. 사실 이전부터도. 그런 과정 속에서 60년대 말에 이제 서울 무교동에 한 음악 감상실이 생겨요. 불어로 이제 아주 최고다. 뭐 시체말로 짱이다라는 뜻의 세시봉이라는 곳이 생기는데 여기서 67년에 이제 세시봉 트리오가 형성이 되고요. 이듬해 이름을 바꿔서 이제 트윈 폴리오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다양한 그 서정적인 미국의 포크송 그리고 유럽의 팝송들을 번안해서 한국의 이제 말 그대로 포크 문화가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형성이 됐던 거죠. 네. 여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면서요. 아, 예. 특히 이제 사실은 그 세시봉의 자장은 이제 조영남이었습니다. 바로 몇 년 뒤에 그 후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조합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한 사람은 세브란스 의과대학, 이게 연세대 의과대학생이었고 한 사람은 이제 서울 예고를 졸업한 그냥 더벅머리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굉장히 그 보이스 소프라노에 굉장히 청아한 울림을 갖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굉장히 그 질박하면서도 동시에 감정이 풍부한 울림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이 두 사람의 화음을 내면 그냥 모든 것으로 소리가 끝나는 통기타인데 이 두 사람의 목소리로 모든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케미스트리가 발생했던 거죠. 그때는 라디오 시대였습니다. 근데 직접 다 봤으면 또 별로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라디오를 통해서 볼 때는 이 두 사람의 하모니는 그 이전에 한국의 대중음악의 시대에서 만나볼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한국 대중음악은 트로트건 팝인 간에 뭔가 사연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불우한 과거가 있을 것만 같은 뭔가 이 애상의 정조가 가시지 않은. 근데 이 두 명, 이 해방 이후 출생자인 이 두 명의 목소리에는 그런 애상의 그늘이 없어요. 청승의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60년대 말에 입시에 시달리기 시작하기 했던 이 여고생들은 정말 오리지널 곡이 한 곡도 없는 이 두 명의 남자 듀엣, 20대 초반의 듀엣에서 정말 전국적인 물표를 보여주기 보내기 시작해요. 미국의 버지니아주에서 오신 마이클 씨께서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향을 떠올리며 옛적을 떠올리면서 이 노래 듣고 싶으시다고요? 띄워드립니다. 내 고향 충청도 일사후퇴 때 비난 내려와 살다 정든 곳 두메라 산골. 네, 그 주인공 만나볼게요. 마이클. 마이클, 네, 노래 잘 들었어, 마이클?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이 카페에서 신청곡도 받고 사연도 받고 음악도 틀어주고 음악 다방들, 음악 카페들 이런 게 많았지. 마이클은 LP 세대는 아니잖아. 응? LP판. 그렇죠. 그치? 예. 저는 대부분 CD 아니면 카셋. 그래. 자, 그러면 오늘 LP 구경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와우. 그럼 어떤 노래들이 있는지 찾아볼까? 보자. 마이클, 누구 궁금해? 형. 오. 내가 좋아하는 The Best of the Beatles. 비틀즈. 우와, 젊다 젊어. 자, 짜잔. 심수봉. 여자이니까 심수봉. 그다음에 여기
송창 씨. 송창 씨. 보자. 와, 배우 선생님. 참, 이분도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일단 테이블에 놓고. 부평 같은 내 신세가 여기 앰프도 진공관 앰프. 이것도 요즘에 보기 쉽지 않은 건데. 배우 선생님의 음성을 LP판으로 턴테이블을 이용해서 진공관 앰프를 이용해서 나오는 이 소리. 와. 이 LP판을 들으면 좀 이렇게 깔끔하진 않잖아, 소리가. 네. 그런데 이게 막 흑백 사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런 정감이 있지. 흑백 음악. 흑백 음악. 이야. 근데 형, 야, 이 노래가 이 가수가 배우 선생님이 이렇게 유명했다면 또 유명한 가수가 누구였을까? 그러니까 많이 불리면서 또 사랑을 받았던 곡들, 노래들 70년대는 어떤 곡들이었지? 누가 했을까? 궁금해. 올레과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레 베스트 쇼쇼쇼! 우리 여러분들께 70년대 인기 있는 대중음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야. 근데 이 가요의 순위는 누가 선택하는 건가요? 그 순위는 우리 마음대로! 첫 번째 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마이클, 뭐가 나올까요? 모르는 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죠. 우리 없이 여름이 내리고 길손처럼 또 밤이 찾아오는 창가에 촛불 밝혀두리라 사랑할 때문에 미워한다는 소문이 엉망이 아니시기에 사랑할 때문에 돌아선다는 앞뒤 틀린 그 말이 아니시기에 아니시기에 오는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1978년 대학가요제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불렀던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어떤가요, 마이클? 할 말이 없습니다. 원래 발베스트 쇼쇼쇼! 1919년 한반도 전체에 울려 퍼졌던 그 함성 소리 들리나요? 대한독립 만세! 우리들의 염원은 오동립, 오동립, 오동립! 오동리한 잎들이 떨어지는 가을밤에 그 어디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는 소리 이게 독립 노래요? 아니야. 70년대 인기 곡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더워요. 마이클 더워요. 오케이. 마이클. 네. 가발 때문에 더운 것 같아요, 마이클. 네. 가발을 한번 벗어서요. 찡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해뜰날. 꿈을안고 왔단다. 내가 허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느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모했나
많은 글들이 의리에 한자도 베이질 않나 그건 코스염으로 유명한 가수, 파격적인 가수 이장희의 그건 나. 70년대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70년대 원래 가위바위보 쇼 너무 오래 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형 이제 앉고 싶어요. 나도 길거리에 앉아 김세환이 부릅니다. 길가에 앉아서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우릴 쳐다보네 라라라라라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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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drop the beat 오케이 이 노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비트 좋고, 예. 리듬 좋고, 예. 박자 좋고, 또 김추자 씨의 목소리 좋고. 오호. 70년대 인기 가요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음 곡이 무슨 노래인가요? 엘리지의 여와. 우리 할머니가 좋아했던 그 가수. 잠이 많았던 가수. 그래서 이미 자고 있는 가수 이미자의 노래. 아하. 자 이렇게 네. 70년대의 명곡들을 쫙 만나봤어요. 70년대의 노래가 참 다양하고 아하. 뭐 포크 노래도 있고 슬픈 노래도 있고 사랑스러운 노래도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명곡들이라는 거. 자 이제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쉽나요? 또 만나고 싶죠? 저희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베스트 쇼. 더워.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순위가 있는 건 아니고 박창규 씨 마음대로 순위를 정해본. 원래 네. 촬영할 때는 몰랐는데 화면을 보니까 상당히 징그럽네요. 그 70년대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향수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70년대 추억 여행을 한 기분이 드는데 많은 곡들 중에 강원 선생님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가 좀 있었나요? 그냥 막 뽑은 것 같진 않고요. 굉장히 중요한 노래들이 많이 잡혔는데 그래도 70년대를 한다면 한 3곡 정도는 아쉽네요. 우리 먼저 나왔던 미인, 남진의 님과 함께 그리고 네. 나훈아의 물레방아 도는데 저는 이 3곡이 70년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70년대에 오면은요, 아까 신중현 씨 사단이 그랬던 네. 것처럼 뭐 소울, 그다음 록,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사이키델릭 음악까지도 나왔었고요. 저는 저 중에서 하나 뽑으라면 혜은이 씨의 노래, 당신을 모르실 거야. 저는 유년 시절 저의 어떤 우상이었습니다. 혜은이 씨가 너무 이쁘고 노래도 너무 예쁘게 잘하셔서 정말 사랑했던 분 중에 한 분이고요. 그리고 또 네. 패티킴과 헤어진 맞아요. 기록윤 선생님 작곡하신 곡이거든요. 네. 기록윤 선생의 생애 마지막 작품이었지만 혜은이의 노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사실 70년, 특히 73년 정도에 들어서게 되면 차트에서 트로트 곡은 완전히 몰락합니다. 바로 이제 새로운 도전자, 이른바 대학가의 통기타 음악이 네. 그 전까지는 캠퍼스의 이른바 언더그라운드에 있다가 이제 73년에 아까 나왔던 이장희, 송창식의 등장으로 TV 프로그램의 순위 프로그램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SM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 된 그 이수만
같은 그 가수들이 차트 1위를 차지하고 근데 정통 트로트는 사라졌지만요. 1970년대 후반에 이른바 트로트 고고라고 불리는 노래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까 채은하고 채원 씨, 보는, 그다음에 고고. 제가 좋아했던 최병걸 씨, 아. 윤수희 씨, 김은 씨 이런 분들이요. 트로트 고고라고 해서 트로트와 고고가 결합한 그런 양식으로 또 많은 인기를 얻습니다. 그것에 이제 가장 큰 기폭제가 된 노래는 바로 76년에 돌아와요 부산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70년대 후반에 트로트를 뭐 저는 팝 트로트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팝 트로트를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트로트 가수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전부 다 락밴드 출신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또 그 75년에 이른바 가요규제 조치와 대마초 파동 이후로 청년 문화 세대들이 일거에 강제적으로 소거되고 난 뒤에 그 빈자리에 등장한 일종의 어정쩡한 대체품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노래들을 양식적으로는 트로트라고는 부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이른바 이미자 남진 나훈아 시대의 트로트라고는 좀 거리가 멀다. 자, 70년대 말에 정말 또 대중가요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각 방송사에서 가요제를 만들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당시 어떤 가요제들이 있었죠? 아주 대표적인 가요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학가요제가 있었죠. 1977년에 MBC에서 이제 시작한 가요제인데 지난 2012년까지 근 35년간 지속되어 온 이제 가요제가 있고요. 또 그 매년 여름마다 매년 한 7, 8월 정도에 이제 강변을 찾아다니면서 남이섬이나 춘천, 양평 뭐 이런 데서 열었던 강변 가요제가 있습니다. 네. 또 MBC의 그 경쟁사였던 TBC가 MBC를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해서 대학가요제 바로 이듬해 78년에 이제 말 그대로 해변 가요제란 이름으로 또 가요제를 오랫동안 이제 운영해 오기도 했었죠. 아, 근데 대학가요제는 정말 스타 등용문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배출됐죠. 예, 사실 이제 지금의 이제 뭐랄까 많은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네네. 어떤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프로페셔널들의 가요제가 먼저였습니다. 이른바 서울 가요제라든가 이거는 기존의 가수들이 나와서 예. 이제 겨루고 그래서 이제 윤복희의 여러분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서울 가요제의 대상곡이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이제 아마추어들의 등용문으로서의 대학가요제가 이제 또 70대 후반을 굉장히 장했죠. 그래서 이 대학가요제가 너무 강렬한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아마 그걸 처음 기획한 MBC에서는 이게 그렇게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1회가 77년에 이제 처음 네. 시작한 거죠. 누가 대상을 탔었죠, 그때? 그때 이제 바로 이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네. 그때 8월 달에 예심이 있었습니다. 그 예심을 1위로 통과한 팀이 두 팀이 있었는데요. 그 두 팀 다 본선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요? 바로 한 팀은 삼형제로 이루어진 산울림이라는 형제 밴드였고요. 네. 그래서 문 좀 열어줘라는 나중에 1집에 실리게 되는 곡으로 예심을 통과했는데 예심 1위를 했어요. 네. 다음에 또 공동으로 1위를 한 팀은 또 서울대의 그 통기타 동아리인 메아리라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그 산울림의 맏형인 김창완 씨가 코스모스 졸업을 해요, 8월 달에. 그래서 본선에 열릴 때는 대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출전을 그래서 이 자격이 되지 못해서 출전을 못하고. 네. 그다음에 메아리는 아무래도 좀 운동권적 성향이 있으니까 당시 유신 시대에 뭐 네네. 이런 애들이 왜 텔레비에 나와라고 나중에 사고 걸려서 그럼 노래를 좀 순화시킨 노래로 부르질 때 메아리 쪽에서 그러면 안 해. 그리고 정작 61위 팀은 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창에 방금 장 교수가 말한 서울농대의 캠퍼스 밴드인 샌디 페블스의 나 어떻게라는 곡이 일을 하면서 또 이제 이 대학가요제의 흥행을 이끌게 되는데요. 또 이 나 어떻게는 바로 그 산울림의 둘째인 김창훈 씨가 만든 곡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울림 형제들이 다 XX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때에 그 산울림이 출전해서 뭐 입상을 했든 안 했든 네. 했으면 우리는 산울림이라는 밴드를 더 이상 구경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미 그 김창완 씨는 입사를 했어요. 회사에. 그래서 마지막 청춘의 추억을 마감할 차원으로 대학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그걸 못 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열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음반이라도 내자. 그렇게 해서 스라블 레코드에 가서 기점이라고 마지막 청춘의 기념을 세우고 낸 음반이 네.
거의 40만 장 가까운 판매를 올리면서 직장인의 삶이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음악 이래 대결로. 말씀하셨는데 네. 이외에도 또 주목할 분이 있죠. 네. 아까 나왔었던 심수봉 씨. 네, 신민경이라는 본명으로 해서 출전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그 상을 못 사람이 받았죠. 못 받았죠. 왜냐하면 좀 너무 많이 프로 같다라는 저도, 네,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저도 그때 이제 바로 생중계를 봤는데 너무 튀는 거예요. 딴 분들은 대학생이야. 이분은 대학생 같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 가요 차트 1위를 하신 분이 잠시 게스트로 나온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하는 너무 그런 잘해서 상을 안 주신 거죠. 네. 많은 스타들을 배출하는데 1회 그 대학가요제 금상을 받은 분이 바로 노사연 씨입니다. 아, 이래였군요. 아. 노사연 씨가. 그리고 사실은 이제 더 많은 스타를 낸 것은 78년 한 해로 끝났지만 그들은 젊은이의 가요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TBC의 해변 가요제인데 여기서 이제 뭐 구창모 그 배철수 이제 나중에 송골매에 죽이 된 사람들이 다 나오고 네. 하물며 주병진 방송 진행자인 주병진 씨도 그 자기 여동생인 주성수 씨하고 남녀 듀엣으로 상을 못 받았지만 듀엣으로 그때 데뷔를 하게 됐고요. 번님들도 이때 나왔고 그리고 그 이때 대상을 받은 한양대의 징금다리에는 나중에 방송 진행자가 되는 왕영은 씨가 이제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그래서 70년 후반에 제가 77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네. 고등학생사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대학교를 나가기 위해서 더러워서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불만을 또 없애기 위해서 네. MBC가 또 하나 더 만듭니다. 자기 대학생이 아니어도 돼. 모두가 다 다뤄도 돼. 강변가요제를 만드는데 네. 근데 또 그래 봤댔자 강변가요제도 결국은 다 대학생들이 다 이제 다 장악을 하게 되죠. 네, 네.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 출신들의 리스트를 센다는 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네. 거의 77년부터 뭐 이제 마지막 이제 슈퍼스타가 이제 전람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고 신해철의 그 무한궤도가 사실 이제 88년 사실 제가 볼 때 85, 86, 87, 88이 88년 대학가요제가 정점인 것 같아요. 네. 이때 수많은 스타들이 이 가요제를 통해서 저는 유열 씨 생각나요.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노래로 대상하셨었죠. 역시 딱 세대가 넘치네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자리에도 대학가요제 출신이 있는 거 아시죠? 빨리 저는 아예 보시지도 않는군요.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웃지만 말고 빨리 자수를 하세요. 아니 대학가요제 출신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게 예심에서 떨어지고 이 출신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그러니까 몇 년도셨어요? 1993년이죠. 저는 사실 대학가요제를 나가기 위해서 대학을 갔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거든요. 91년도에 대학 들어가자마자 저는 제가 했던 게 재즈 댄스 배우고 한소리 학원 다니고 피아노 배우고 기타 준비를 배우고 하셨네요. 나름대로 한 3년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3년째 되던 해 대학가요제 예심에 갔는데 네. 바로 그냥 몇 예선에서. 소절 부르지도 못하고 예선에서 떨어졌죠. 나 강 선생님이 왜 한숨 쉬었는지 알아요. 그때 심사위원이었다면서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장유정 교수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심사위원을 이제 했는데 예. 서울 예심만 400팀이 넘었어요. 그걸 이틀 안에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작에 들어주다가 한 100팀 넘어가서부터는 약간 멍해질 것 같아요. 막 그냥 앞에 한 30점 끝. 안 그러면 도저히 이거 뭐 밤을 새도 못 끝날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무수한 학살의 그 가운데 아마 우리 장 교수님 있지 않았나. 3년을 준비했는데 근데 또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 제가 떨어지고 나와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오늘로 가수의 꿈을 접겠다. 근데 대중음악 없는 삶은 도대체 저는 상상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중음악 역사를 연구하겠다. 그거를 마음먹었던 게 대학가요제 예선 떨어지고 나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참 잘 봤네요. 그래서 지금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게 네. 틀리지 않는 게
제가 만약 그때 예심이 붙었으면 오늘날 욕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저희가 들어요. 화면으로 보고 있겠죠. 네, 맞아요. 선생님 옆자리에.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음악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좀 분위기가 업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좀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대중음악의 발자취를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각자 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강 선생님부터 좀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사실 그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약동기, 도약기, 혼란기, 암흑기가 다 압축되어 있는 시간이고 네. 그것은 뭐 대중문화에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뭐 서구 사회에서 한 50년 정도에 걸쳐 진행돼 했던 일들이 우리는 압축적으로 20년에 걸쳐서 전개되었고요.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저는 중요한 딱 하나의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드디어 이제 기성세대와 분리되는, 기성세대 속의 청년이 아니라 기성세대와 분리되는 청년 문화의 이제 새로운 세대 문화의 등장. 이것이 이제 이 70년대 한국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뭐랄까 포인트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60년대까지의 대중음악은 자료로 공부를 했다면 70년대 이후부터는 제가 거의 체험을 했던 대중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서 체험으로 넘어와서 뭔가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거든요. 제게 대중음악은. 그래서 그 대상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먼저.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음악도 맛있구나 오늘 이 시간을 느꼈고, 특히 두 분 말씀을 정말 또 맛있게 해주셔서 네. 또 많은 것들을 또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다양한 장르의 그 뷔페 음악들을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김장독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60, 70년대 음악이.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제 막 멋있는, 맛있는 음악으로 숙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김장독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80년대, 90년대 다음 주가 정말 기대됩니다. 이 뚜껑을 열면 어떤 맛의 음악들이 나올까.